이번에는 미디어 속 언어를 재해석해보는 미디어 언어 시간입니다. 요즘 전통적인 성의 특성을 초월한 재밌는 말이 유행하고 있죠. 바로 테토녀와 애견남인데요. 오늘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집는 이 말들의 어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말로콤즈 시리즈를 연재하고 계신 어원 연구가 신동광 작가와 만나봅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달 만에 뵙죠.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네, 저희 얼마 전에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방송 일정이랑 겹쳐서 그래서 한 회 쉬었습니다. 입원이라니 어디가 아프셨어요? 제가 간단한 시술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회복은 잘 됐고요. 마취해서 깬 다음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실에서 핸드폰으로 용종과 선종의 어원에 대해서 글을 쓰다가 안 잔다고 간호사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일단 지금 시술 결과는 괜찮으신 거죠? 네, 아주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마취해서 깬 후에 또 어원을 살펴보셨다니 정말 뼈속까지 잠이 어원 안 왔습니다. 연구가 하시네요. 네. 자, 그럼 용종과 선종은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종은 네. 싹이나 버섯을 뜻하는 용자랑 네. 그다음에 혹이나 종기를 가리키는 종자가 모인 말이에요. 그래서 버섯처럼 돋은 혹. 그래서 영어로는 버섯류를 가리키는 펑거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장 점막에 돋아난 동그란 종기예요. 네. 선종은요? 선종은 요 선자가 샘선자예요. 그래서 요 샘선자에다가 혹 종자를 쓰는데요. 이 샘이라는 게 갑상샘이나 전립샘처럼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나 소화 효소 같은 화학 물질을 분비하는 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종기가 생긴 거죠. 선종의 영어 단어는 아데노마라고 하는데요. 그리스어로 샘을 뜻하는 아덴과 혹을 뜻하는 전미사 오마가 같이 모여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네. 선종과 용종. 뭔가 비슷한 듯하면서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데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자, 용종은 장 점막에 돋아난 혹이에요. 그리고 선종은 샘세포가 증식한 혹인데 네. 용종 안에 선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종은 용종보다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서운데요. 네. 그럼 작가님은 용종이었나요? 선종이었나요? 저 선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종이 그렇게 치료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네. 예, 간단한 시술을 받는 거라서 네. 일찍 알아서 치료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걱정 없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절제를 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요걸 갖다 그냥 쭉 지켜보면서 같이 가는 분들도 더 많으시대요. 추적 검사를 네,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아서 없어지기도 한답니다. 네. 호르몬을 분비하는 인체 기관을 치료받으신 것 같은데 오늘 마침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아주 자연스럽게. 네. 테토녀와 애견남, 요즘 아주 유행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 뜻을 먼저 알아볼까요? 테토녀라고 하는 말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역동적이고 털털한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애견남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명령에 순응하듯이 섬세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진 남성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테토녀로 꼽히는 분들이 이효리 씨나 이영지 씨 정도가 거론이 되고요. 또 애견남, 네. 이제 또 여자보다도 아름다운 이런 또 섬세해 보이는 부드러운 남자들로는 네. 차은우 씨나 이종석 씨가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작가님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덧붙여 드립니다. 아닙니다. 검색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사실 이전에도 생각을 해보면 말괄량이나 초식남처럼 좀 비슷한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도 성의 특성하고 좀 달라 보이는 그런 개성 있는 분들이 있었죠. 거의 유사한 의미로 쓰였는데요. 그런데 유독 테토녀랑 애견남이 강렬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남성 호르몬의 여성 그리고 여성 호르몬의 남성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의미가 함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재밌고 강렬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언어 처음 딱 유행어를 접했을 때 정말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독 없는 독사 같은 건가요? 네. 네. 그럼 역설에
영어 어원도 궁금해지네요. 예,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 수능 준비할 때 반어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설 같은 것도 배우는데요. 영어 단어가 패러독스예요. 고대 그리스어로 반대나 네. 아니면은 너머를 뜻하는 패러와 그다음에 기대나 의견을 의미하는 독사가 모여서 이루어진 말이에요. 음. 뭐 예를 들자면은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같은 표현이 대표적이죠. 네, 뭔가 모순적인 상황을 상상하게 만들어서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전달이 되죠. 네. 이를테면 뭐 잘한다 잘해.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순간 리액션이 고장이 났는데, 네. 자, 그럼 여성 호르몬의 통칭인 에스트로겐의 상대어로 네. 그 안드로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말이 네. 에스트로겐의 그 라임이라든지 의문적 의미는 상대어가 안드로겐이 맞아요. 근데 이 안드로겐에서 안드로라고 하는 거는 남성을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닮은 모양을 안드로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이 겐이라고 하는 말은 생산, 유발하는 주체, 뭐 그런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남성의 이름인 안드레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예, 김대건 신부님도 이제 성 안드레아라고 하죠. 네. 남자다우니, 사람다우니를 뜻하는 말이고요. SF 영화 속에 나오는 안드로이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을 닮은 모습, 인간형 로봇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안드로겐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은 에스트로겐의 어원은 어떻습니까? 에스트로겐은 뜻밖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미친 충동이에요. 그리고 요 말이 그리스어 오이스트로스에서 유래했는데요. 요게 이제 19세기 말쯤에 동물의 발정, 성적인 어떤 충동, 열기 같은 의미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네. 동물이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는 가장 큰 신체적 차이는 잉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암컷은 그런데 사람 여성과 달리 네. 특정한 때에만 이 생리적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성성을 발현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발정을 유도하는 물질에 에스트로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어원인데 뭐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이제 뭐 발정 호르몬이라 그러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상당히 좀 놀랍기도 하고 네. 흥미롭네요. 네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테스토스테론은 어디서 왔을까요? 얘는 조금 더 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남성 호르몬을 뜻하는 테스토스테론은 독일어 테스테스테론, 네, 똑같죠? 네. 여기서 유래했는데요. 요게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라틴어로 고환을 의미하는 테스티스에서 왔어요. 예, 그래서 테스티스 플러스 단단한이라고 얘기하는 스테롤이 같이 모인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고환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단어가 나왔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은 대부분 고환에서 생성됩니다. 테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증인을 뜻해요. 위트니스죠. 이 말은 인도 유럽조 트리스티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서 있는 제3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해관계가 없는 무관심한 증인을 의미했습니다. 네. 혹시 신약과 구약을 말하는 테스터먼트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대단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테스티스는 기독교의 성경과도 인연이 아주 깊어요. 성경전서에서 구약은 옛날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고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 테스터먼트, 뭐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얘기할 때 뒷말인 테스터먼트는 증거와 언약을 뜻하고요. 결론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은 남성다움을 증명하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그렇군요. 형식적으로는 안드로겐이 더 적합해 보여서 안드녀라고 써야 되나 고민을 네. 했는데 의미를 들어보니 테토녀란 말에 납득이 더 가네요. 예, 공감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이 라임을 맞추고 의문을 맞추면은 왜 안드로겐을 쓰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스러웠는데요. 테토녀가 남성의 생리적 특성을 더 강조한 말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적 성격이 강한 안드로겐보다는 네. 더 남성적으로 들리죠. 네. 그래서 의미로 보면 반드시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으로 짝을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테토녀 그리고 에겐남의 어원을 알아봤는데요. 어원으로 용어를 해석을 해보니까 테토녀, 에겐남이라는 말에 더 좀 애정이 간다고 해야 될까요? 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로컴즈 신동광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확인해볼 주제는 독감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요즘 독감 걸린 분들 정말 많아 보입니다. 특히 네. 아이가 있는 집에서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먼저 발생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지난달 17일 독감,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이 됐고요. 네. 최근 의원급 표본 감시 의료기관 내원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증세를 나타내는 환자가 66.3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4.6명이었는데요. 14배 이상 늘어난 거고요. 네. 그리고 재작년 37.4명하고 비교하면 한 1.77배 정도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정말 많이 늘었네요. 예. 올해는 이례적으로 이 인플루엔자 유행이 굉장히 빨리 시작했습니다. 관련 보도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 독감에 걸렸다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실제로 소아청소년과나 이비인후과 병원에 가보면 독감 또는 감기 증상으로 이 병원에서 진료 대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 평균적으로 보면 이 인플루엔자 유행이 정점을 찍는 시기는 12월 말부터 1월 초중순까지인데요. 따라서 앞으로 한 5주 내지 6주 정도는 바짝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독감 환자가 급증한 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해외에서도 좀 비슷한 상황인 건지 궁금합니다. 남반구 나라들, 지구 남쪽 나라들이요. 우리가 여름일 때 겨울을 보내게 되잖아요. 네. 근데 독감이 겨울에 유행하는 특성이 있는데 호주는 지난 겨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여름이죠. 지난 겨울 호주 역사상 최악의 독감 유행을 겪었습니다. 네. 호주 인구가 2,8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난 겨울에 45만 명이 독감으로 확진됐습니다. 5세 미만 아동의 감염 사례가 4만 4,500건 이상으로 굉장히 높았고요. 네. 전체 사례 3분의 1 이상이 15세 미만 아동에게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북반구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과 일본에서 이 독감 환자가 이른 시기에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미국은 작년 겨울에 최악의 독감을 맞았는데 최소 56만 명이 입원을 하고 280명의 어린이가 독감으로 사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독감이 대유행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네. 올해 독감 예방 접종은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백신을 맞은 사람이 적어서 독감 환자가 많아진 걸까 싶거든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65세 이상 독감 백신 접종률은 73% 정도가 나오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슷한 정도입니다. 어린이 접종률은 59% 정도 나오고 지난해보다 한 3% 정도 오른 걸로 나타나고요. 백신 맞은 사람은 예년과 비슷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독감 환자가 늘어난 거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예방 접종을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독감 환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11월 2일부터 8일까지 현재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환자 비율이 초등학생 연령대인 7살부터 12살까지 이 사이가 가장 높습니다. 네. 병원 내원 환자 1000명당 138.1명 꼴인데요. 그 다음이 6세 이하 77명으로 굉장히 많고요. 이 소아 청소년 연령층 중심으로 많이 발생 중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예년에는 독감 유행 절정기가 학생들 방학 기간과 겹쳤는데 올해는 이 유행 시작이 빨라지면서 초등학생들이 아직 학교 수업을 받고 있는 시기라서 이 유행 규모가 더 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올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에 인간에게 주로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A형과 B형입니다. 흔히 뭐 A형 독감, B형 독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이 A형은 H1N1이라는 A형과 H3N2라는 A형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B형 독감은 빅토리아와 야마가타 계통으로 이렇게 또 나눠지는데요. 네. 이 A형들이 또다시 변이를 일으키면 하위 계통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번에 빠른 유행을 일으킨 건 이 H3N2에서 변이를 일으킨 K 서클레이드, 그러니까 K 변이인데요. 이 변이는 앞서 말씀드린 올해 남반구 유행을 주도한 변이입니다. 우리나라, 영국, 일본 등 북반구에서도 우세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독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매년 2월과 9월에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다음 시즌에 유행할 바이러스형을 예측을 하는데요. 북반구에 적용되는 바이러스는 전년 2월, 3월 이 시기에 선정을 하고 남반구는 9월부터 10월 사이에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K 변이는 올해 남반구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으니까 남반구 백신에도 북반구 백신에도 포함이 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백신이 겨냥하는 표적 바이러스를 정하는 회의를 하는 시점에 이 K 변이는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표적에 들어가 있지 않게 된 거죠. 표적에서 벗어났다면 효과가 없는 건가요?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막 확산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예 백신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메신저 RNA 백신이 개발되면서 접종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그리스어 알파벳 순으로 변이가 계속 등장하다가 결국에는 오미크론까지 갔죠. 네. 그 와중에 뭐 백신을 맞았는데 코로나에 걸렸다 이런 돌파 감염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결국엔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하면서 백신을 회피하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그렇지만 입원이나 위중증, 사망에 이를 위험을 낮춰준다.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으로 일부 변이가 확인이 되고 있지만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은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방접종 시 충분한 사망 및 중증 예방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밝히는데요. 네. 입원 예방하는 데는 50 내지 60%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사망 예방에는 80% 정도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백신에 대한 음모론이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떤가요? 온갖 부작용이 발생을 했고 접종 이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도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결국에는 예방의학의 언어로 일반 대중들을 이해시키지 못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는데요. 네. 이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많은 분들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백신을 맞고 나서 특정 증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의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특정 질환을 일으킨 원인이 백신 접종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라서 설득을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백신을 맞고 나서 특정 증상이 생겼다. 이거는 A하고 나서 B했다. 즉 시간 순서는 성립을 하지만 A라는 원인이 B라는 결과를 유발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실제로 몇 해 전에 한 고교생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뒤에 이틀 만에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유가족들은 멀쩡하던 아이가 백신 때문에 숨졌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숨진 학생에 의해서 치사량의 유독물질이 검출이 됐고 결국 백신 접종은 사망과 무관하다 이런 국가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백신 음모론은 미국에서 정치 세력화에 성공을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백신 음모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임명을 했는데요. 이후에 미국의 백신 접종은 크게 후퇴하고 온갖 음모론이 득세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 내에서는 이 백신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많이 쌓였고 어린이 청소년의 주요 백신 접종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때 퇴치에 근접했던 걸로 평가되던 홍역이 미국 내에서 대유행을 일으키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독감 유행과 별개로 감기 환자들도 많습니다. 감기 항생제 처방 인식과 관련된 보도가 눈길을 끌었는데 이 보도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질병관리청의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79.6%는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 감기는 주로
리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고요. 그런데 이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르거든요. 네. 인체가 세균에 감염됐을 때 항생제를 먹으면 이 항생제의 유효 성분이 세균의 세포벽을 합성하는 걸 막는 등 이 세균에서만 찾을 수 있는 특정 기능을 공격하도록 설계가 된 약물이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음. 이 항생제를 먹는다고 해서 감기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국민 상당수는 감기가 안 떨어지니까 항생제를 처방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요. 네. 의료기관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 음. 실제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코로나 환자의 8% 정도만 항생제 처방이 필요했는데 실제로는 75%의 환자에게 항생제 처방이 나왔다. 이게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음. 이렇게 항생제를 함부로 쓰면 세균이 항생제의 내성을 갖게 돼서 결국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이걸 항생제 내성균 또는 뭐 슈퍼박테리아 이렇게 부르는데요.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항생제를 쓰지 않는 게 나중에 화를 키우지 않는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할 만한 그런 네.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도 아이들이 독감 옮겨주기 이런 걸 한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그런 아. 주제인데요. 뭐 일설에는 아이들이 한 명 이제 뭐 기침을 한다 그러면 네. 뭐 "나한테도 옮겨줘." 아 이러면서 이제 뭐 얼굴을 비빈다든지 뭐 네. 아니면 쭉 줄 서 가지고 천 원씩 내놔 한 다음에 뭐 기침 한 번씩 해 준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거든요. 근데 뭐 네. 그냥 도는 이야기고요. 뭐 제 딸도 초등학생인데 뭐 "누가 독감에 걸렸다더라. 뭐 학교 안 가서 너무 부럽다." 이런 음. 이야기를 실제로 하거든요. 그런데 뭐 당장은 학교에 안 가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 독감 걸려서 열 나고 알아 누우면 키가 안 클 수도 있습니다. 음. 이 미국 USC 대학 연구진은 140쌍의 쌍둥이를 조사한 결과 이 키가 작은 쪽이 감염 빈도, 특히 고열 질환 감염 빈도가 높을 확률이 2배 높다. 이런 점을 발견했습니다. 네. 연구진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동기에 누적된 감염 노출 또한 성인 키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음. 키와 관련된 일부 성인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데 쓰여야 될 에너지가 질병과 싸우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성인기의 키가 작아진다. 이런 분석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나도 독감 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애가 얘기할 때는 독감 걸려서 열나면 키 안 큰다. 이렇게 조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독감 네. 옮겨주기 장난으로라도 하면 안 되겠고요. 네, 기자님도 또 청취자 여러분 모두 감기, 독감 조심하시고 건강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